그래서 앞에서 난류 이전에 그냥 유동 문제가, 난류 얘기까지는 하지도 않았죠. 유체역학 문제가 속도의 시간 변화율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고, 이거를 직접 풀면 된다. 근데 이거는 DNS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속도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장의 통계적인 거를 알고 싶은 게 난류의 문제니까 통계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DNS 해석은 가능은 한데 계산 자원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공학적으로 어디 배 저항이 궁금한데요, 그런다고 해서 DNS를 돌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는 결과를 구해서 통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인 값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NS로 결과를 구하고 그거에서 통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특징 값을 가지고 그걸로 해석을 하면은, 그걸로 해석한 결과가 나오면은 훨씬 쉽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배가 어떻고 아니면 비행기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하는 유체역학 문제에서는 공학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DNS를 통해서 혼란스럽고 무작위성을 갖는 이유 말고 통계적인 속성을 직접 구해야 된다. 그러면 통계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평균하고 분산이 대표적이죠. 뭐 표준 편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FFT를 해가지고 뭐 주파수별로 본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다루는 일반화 문제를 들고 와서 그게 일반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DNS를 먼저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DNS 자체도 뭐 난류의 해석으로 의미는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쓰는 데는 난류 이론 혹은 난류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쓸 거거든요. 난류 모델의 초점은 속도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속도는 뭐 이렇게도 달라지고 저렇게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굳이 열심히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통계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뭐 정확한 그런 그림은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난류 문제를 속도장을 복잡하게 해결하면은 복잡하게 해석해서 내면 더 멋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보다 그냥 통계적으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들만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난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은 시간에 따른, 아니 그냥 지금 현재 속도의 함수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속도 자체를 보자는 게 아니죠. 어떤 통계적인 값을, 통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같은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통계적인 값은, 시간 변화율은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통계적인 값들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아까 순간 속도는 그게 가능하다 했으니 통계적인 값도 그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 그렸네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아까 DNS랑 다르게 DNS는 풀면은 해는 나오거든요. 답은 나와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해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수치 해석으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통계적인 값들, 아까 얘기했던 뭐 평균, 표준 편차, 아니면 분산, 그런 애들을 가지고 이식을 짠다고 해봐요. 이식을 짜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비선형성 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식보다 변수의 개수가 많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다 보면은 식보다 변수의 수가 더 많은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언더디터마인이겠죠. 그래서 과소결정이라고 합니다. 과소결정.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식의 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다 해를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종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난류에 대해서 통계적인 특성을 보는 게 중요한데,
통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수식을 꾸리는 게 어렵다. 사실 답이 안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관성항이 비선형적 항이기, 얘가 비선형적 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난류 문제에서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난류 문제의 완전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식의 수가 변수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장난을 쳐서 변수 몇 개는 의미가 없게 만든다거나 일부러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추가적인 가정을 통해서 식의 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공학적으로 뭐 CFD 해석을 할 때 쓰는 그런 난류 모델들이 다루는 지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계속 되어 왔었고요. 난류를 통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통계적으로 난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난류 이론, 난류 모델을 개발을 해왔어요. 뭐 여러 군데 적용을 합니다. 이제 저희 같으면 난류 경계층 얘기도 할 거고, 기상 쪽에서는 성층권 유동도 할 거고, 뭐 자기장도 할 수 있겠죠. 지구 자기장 같은 거에서. 아니면 그 마이크로 뭐 마그네토 다인 뭐 저쩌고 저쩌고 하는 쪽에서는 자기장 자체 직접 다루죠. 그런 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왔냐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내놓은 답은 뭐 어쩔 수 없이 각 분야에 맞는 실험을 열심히 해서 가설을 적용해서 난류 모델을 좀 근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 난류 모델을 들고 오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다. 뭐 그게 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각자들 알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난류 이론이 뭔가 통일돼 가지고 이대로 적용하면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난류 이론은 통일된 거는 없고요. 다만 뭐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통계적인 특성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간소화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예측은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진짜로 완전한 문제 해결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좀 보편성을 갖는 그런 특성은 누가 얘기를 했냐면은 1장에서도 얘기했던 코모글로브가 이제 작은 와동들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통계적 특성은 또 이게 뭐 난류 영역 여러 군데에 맞는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완전히 일반적인 규칙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맞는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설명하는 그런 깔끔한 이론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난류는 이제 순간 속도에 대한 해석은 수치 해석으로 가능은 한데 의미 있는 값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계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통계 문제는 정확히 설명은 안 했지만 나중에 뒤에서 설명은 할 거예요. 정확히 설명은 안 했지만은 통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이 안 나는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적 관찰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에 맞춰서 통계적인 모델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쓰고 있다. 근데 그게 통일된 난류 이론은 아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난류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수치 해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난류의 수치 모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CFD다라고 해가지고 난류를 포함한 유동 현상의 해석을 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린 일반적으로 공학적으로서는 높은 레이놀즈수 조건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치 모사를 통계적으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라는 거죠. 직접 수치 해석은 요 스케일에서는 못해요. 왜냐면은 컴퓨터 성능 문제 때문에 그렇고, 책에서 든 예제는 그래서 100m 높이의 굴뚝이 있다고 했을 때 후류를 해석하자. 그럼 길이 스케일은 100m겠네요. 근데 뭐 거기에서 이제 난류 규모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진짜 스케일은 100m인데 책에서는 그냥 딱 봤을 때 나오는 와동 크기는, 제일 큰 와동 크기는 거기에 대해서 300분의 1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길이는 이 정도, 속도는 이 정도라고 하면은 레이놀즈 수 계산되고요. 콜모고로브 스케일이 하면은 0.1m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와동은 길이가 0.3m의 어떤 스케일 문제인데 0.3m니까 얼마죠? 300mm?
300ml짜리 와동이 발생을 하는 문제인데 콜모고로브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제일 작은 와동, 점성으로 가는 와동은 0.1mm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배 차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하면은 뭐 1000분의 1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이만한 스케일을 해석을 하는데 지금 굴뚝 후류니까 기본적으로 100m짜리 사이즈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0.1mm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와동들이 스케일이 1000배 정도, 3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다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간 후류를 콜모고로브 스케일까지 내려가서 해석을 하려면은 엄청 많은 그런 계산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엄청 작은 스케일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컴퓨터 성능이 그 정도 못 따라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콜모고로브 스케일까지 통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큰 스케일의 통계적인 특성만 다뤄보자 하는 게 일반적인 공학 관점에서의 난류 해석의 방향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공간을 이산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어떤 유동 현상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굴뚝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럼 굴뚝 뒤에 후류가 나오는데 그 후류 영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걔를 공간을 쪼개요. 그러면 쪼개놓은 공간 하나하나 안에서 어떤 대표적인 통계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콜모고로브 스케일까지 가면은 이 속에 있는 지금 와동들이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와동 하나하나가 점성에 영향을 받나? 더 작게 쪼개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점성에 영향을 받는 크기까지. 근데 그거 뭐 컴퓨터 성능 너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러지 맙시다. 적당히 크게 잘라가지고 여기 안에서 뭐 와류들 많이 있죠. 난류로 인한. 근데 걔네들의 통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 정도만 가지고 어떻게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더 잘게 쪼개기 힘드니까. 더 잘게 쪼개면은 컴퓨터 성능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대충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통계적인 것만 다뤄보자 라는 게 공간의 이산화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원칙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쪼개놨을 때 걔네들이 뭐 여기 네모 저기 네모 그런 애들이 뭔가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작위화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적 주기성이 없기 때문에 난류는 주기가 자기 마음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공간을 쪼개놓고 이 안에서 통계적인 값이 잘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쪼개놨을 때입니다. 한 포인트가 아니라 공간을 쪼개놓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방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성은 방향에 따른 물리량들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방성이라고 하면은 통계적인 값들이 어느 방향으로 봐도 똑같은 게 등방성이고 이방성이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류도 보면은 이렇게 쪼개놨을 때 얘네들의 안에 통계적인 게 뭔가 제대로 나올 거냐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포인트가 아니라 한 영역을 쪼개놓고 그 안에서 통계적으로 보는 게 타당한가? 뭐 물리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보다 나은 접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의 공간을 쪼개놨을 때 그 공간의 길이 차와 당연히 이 난류에서 포함하는 와동들의 크기보다는 어느 정도 큰 공간 척도가 될 거예요. 그 스케일에 대해서 비물리적이지만 뭔가 시간을 오래 두고 통계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계를 찾아내서 그걸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게 수치 해석에서 다루는 난류 모델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2주차까지 수업은 그렇게 뭔가 깔끔한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난류가 되게 어렵다.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또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컴퓨터 성능을 고려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는 지금 공간을 이산화까지는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깔끔하고 물리적으로 타당한 뭐 어떤 그런 접근 방법까지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명확한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는 아니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는 상태로 지금 얘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뒤에 3주차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